자, 오늘 여의도 카페에는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중국경제 전문가 돼가시죠. 대한민국 1세대 애널리스트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와우, 소장님. 아우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3줄, 4줄 넘게 소개하시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처음 이제 뵙는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청해도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네. 많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으로 이제 아주 이제 대단한 또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큰 흐름부터 좀 짚고 가고 싶은 게요.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았잖아요. 0.4%에 그쳤는데 이게 중국 봉쇄 영향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후유증이 7월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4월, 5월, 6월 해서 거의 2달 반을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0.4가 나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오리처럼 물 밑에서 엄청난 이제 발길질을 했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그때는 우한 정도가 문제가 됐고 그죠. 뭐 도시 봉쇄를 안 했는데 마이너스 6.8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0.4가 나왔다는 것은 물론 최근 2년 중에 최저 성장이긴 하지만 이게 2달 반 완전히 봉쇄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부가 SOC 투자라든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거를 무지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2달 반 문 닫아 놓고 난 다음번에 사무실 공장 문 열면 일단 사무실에 화분이 다 죽었을 거니까 청소하고 또 이제 환기 좀 재고 시키고. 그렇죠. 재고 문제 뭐 이런 것들 공장 수리 뭐 이런 것들 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7월 중순까지가 그 정상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GDP가 0.4 나왔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흘러간 유행가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답은요. 그 돈의 예지력인 것 같아요. GDP가 0.4 나왔다고 이제 지금 뭐 이제 난리지만 4월 중순부터 중국 증시는 2달 반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전 세계 주가 다 폭락하는데 네. 그게 이제 돈의 예지력인 거죠. 그래서 4월 중순은 뭐 중국이 완전 봉쇄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지나간 GDP 수치를 보지 말고 네. 이 돈한테 물어봐라. 돈이 물어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얘기해 주는 답은 뭐 돈이라는 게 항상 빠르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외국인들이 뭐 16조를 팔고 최근 한 1조 5천 샀는데 그게 증시에 어떤 의미를 주냐 하는 것 그걸 놓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총명한 게 돈이다.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주식 이거 잠깐 샀다고 이게 대박이다. 돌아온 것 아니냐고 그러지만 반도체는 실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이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이러니하지만 실적이 가장 좋을 때 팔고 실적이 가장 나쁠 때 사야 되는 보통의 일반의 투자 이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액션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인텔이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것은 셀 시그널이지 바이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왜 파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보여지는 실적 악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그 전 세계 증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마켓이 이제 중국인데 이유는 미국은 지금 피크아웃하고 내려가지만 중국은 2021년 중반부터 내려가서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 이 확산의 위기가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의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멘텀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한국은 팔고 있는데 중국은 사냐는 것은
이게 피크 아웃하는 쪽하고 바텀 아웃하는 쪽에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되냐는 것은 돈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보면 뭐 한국이 무역 수지가 적자고 대중국 무역 흑자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제 중국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8월 달 이후에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6월 달, 5월 달 통계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그래서 완전히 도시 봉쇄를 한 경제를 봉쇄한 그 시점에 당연히 그죠. 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8%가 중간재인데 중국이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한국의 중간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대신 중국의 저가 제품은 우리가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관련되는 것들의 이제 그 미래 판단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5월달, 6월달 통계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8월 이후에 수치가 나온 것이 이게 정상화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은 부재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 지금 상당히 예, 그 큰 맥락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좀 보자고 하셨는데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를 먼저 땡겨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장님 보셨을 때 그 앞으로라는 기준이요 얼만큼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글쎄요, 뭐 주식시장이 애널리스트들이 포캐스팅하는 게 이제 2년을 보는 거예요. 2년. 그러나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 그 1년 정도도 사실은 길어요. 그래서 쿼터 베이스로 사실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제 2년의 뭐 전망을 놓고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2분기 정도? 그 정도를 놓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장기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워런 버핏이 20몇 년 동안에 코카콜라 사서 60몇 배 먹었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보면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사서 1년 만에 갈아치웁니다. 버핏도 기간이 짧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핏도 그런 판에 이게 지금 뭐 묻어놓는다. 이것은 약간 지금 시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기 정도를 놓고서 판단하고 그때 가서 다시 리뉴얼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개 분기 정도 놓고 판단을 하자. 네. 그러면 사실 최근에도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결국 사실 그렇다면 중국 자체도 물론 코로나를 완전 잡기 위해서 어떤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더라도 끝까지 이거 자겠다 하면 계속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왜 코로나 봉쇄를 하냐. 네. 누가 봐도 이것은 뭐 막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의 고집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산당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뇌냐. 이걸 봐야 되는데 서방 세계는 고집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고뇌가 있어요. 즉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중국은 오미크론에 듣는 백신이 지금 없어요. 불활성 백신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유일한 방법이 이게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실제적인 이제 고뇌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중국의 봉쇄에 대해서 전부 시진핑 3년임하고 연결을 지어요. GDP 성장률이 낮은 것도 시진핑의 3년인 코로나 이것도 시진핑 전부 시진핑 그러는데 그건 좀 넌센스인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반중 정서를 이제 조사하는 퓨 리서치가 최근 이제 20년간 조사한 걸 보면 작년 금년 전 세계에서 반중 정서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최악입니다. 중국 다 싫어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병했지만 네. 중국이 우리 아니다. 뭐 미국에서 온 군인들이 우한 그렇죠. 군인 체육대에서 와서 뭐 네. 그랬다.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면피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면 코로나는 발병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는 걸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차이는 보면 이번 세계 경기의 회복은요.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올라가고 빠졌지만 최근 2년 반 동안의 세계 경기는 코로나가 주도해요. 코로나를 빨리 이제 안정화시킨 데는 경기가 빨리 좋아졌고 늦게 안정화시킨 데가 늦게 좋아졌는데 중국은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지만 강한 사회 통제력으로 48일 만에 5,000m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가장 먼저 좋아졌고 가장 먼저 떨어졌고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한 거죠. 독감 정도로 보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코로나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가장 늦게 좋아졌고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게 제로 코로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 거기에 미국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의료 기술을 가진 미국이 저렇게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됐던 이유는 방역이 실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해서 경기도 가장 먼저 좋아졌고 사망자도 미국보다 적다. 인구는 뭐 4배가 많은데 이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번 상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집중해서 퍼졌다 그러면 그건 아시아 전체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는 발병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걸 전 세계에 알리면서 자기 디펜스를 하고 싶은 것 거기에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신선한 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중국의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가로 지금 증시가 경제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많이 반등을 하면서 자금들도 많이 증시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뭐 디폴트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 보니까 중국의 채권 디폴트 규모가 지난해 2배를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그 질문지를 주셨는데 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체 그 채권 시장이 한 139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사채 이게 한 13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채권 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대출이 한 10배는 더 많은 거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디폴트가 얼마나 났냐를 보면은 이게 작년 7월 20일까지가 165건에 2021년에 135건에 530억 위안이었고 금년에 7월까지가 95건에 227억 위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부도는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도 이제 우리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뭐가 늘었냐 그러면 부동산을 보면 작년에 23건에 68억 위안이 부도가 났는데 이번에는 7월 20일까지 59건에 217억이 부도가 났어요. 건수로 보면 2배, 금액으로 보면 거의 이제 3배 가까운 이제 부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전체의 부도가 아니고 부동산 업계의 부도가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부동산이 발행한 채권이 이게 이제 전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부도 건수의 거의 83%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네요. 그렇죠. 전체 부도난 것. 그렇지만 전체 부도 건수는 회사채 시장에 채권 시장의 전체 부도 건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부도 난 것 중에서 이제 90% 가까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부동산 투자나 이게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안 돼요. 나머지 60%는 제조업이나 SOC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부동산을 집어내고 부동산에서만 이제 크게 터진 거를 보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전체가 큰일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 또 한국 언론에서 보면 중국이 시안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공사 중단 사태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 분양대금 넣는 거를 중단을 한다. 그래서 시위를 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262군데에서 이제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중국에 1년에 집을 몇 채를 지을 것 같습니까? 1,500만 채를 짓습니다. 1,500만 채요? 예. 근데 지금 시안에서 1,000명이 시위를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보면 한국에서 부동산 재고가 무지 많아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 거래 금액이 40%나 감소해서 중국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1,500만 채 짓는 것 중에서 재고가 대략 한 500만 채에서 600만 채가 유지가 돼. 한 30% 정도. 근데 이번에 2022년 들어서는 거의 80% 가까이 이제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4월, 5월, 6 동안에 아파트 밖으로 못 나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으로 못 나가는데 뭐 부동산을 사거나 청약을 하거나 이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마찰적인 재고 증가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싹 빼고서 이제 지금 있는 상태만 봐서 중국의 부동산 재고가 80%가 넘는다. 이제 근데 이제 7월달, 6월달 그 해제가 풀리고 나서 보면 일간 이제 부동산 거래 양이 보면 금년 1월달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이제 분노의 구배가 생긴 거죠. 2달 반 동안 복덕방에를 못 갔다가 간 게 이제 6월부터 해제를 하니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중국의 그 채권 부도나 부동산 위기에 관한 것들은 한국에서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두 가지를 들면 되는데 첫 번째는 헝다 사태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아마 한국의 모든 언론, 모든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부동산 큰일 났다. 왜? 네. 업계에서 1위 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 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헝다 부동산이라고는 요 한 개 회사에 국한된 것이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3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부채 많이 늘리지 마라, 현금 늘려라, 과잉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정반대로 한 딱 한 개가 바로 헝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헝다가 중국 100대 부동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그러면 이제 헝다 사태 후에 중국 부동산이 지금 끝이 나야 되는데 네. 여전히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을 전체로 과장하는 게 하나 있고. 1위 기업인데도 퍼센트가 그거밖에 그렇죠. 안 됩니까? 부동산에서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의 국유기업이 부도나서 큰일 났다 저거. 국유기업도 부도나는 그 대표적인 게 칭화유니그룹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칭화대학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뭐 저도 칭화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칭화대 문 앞에 동문 앞에 보면 큰 빌딩이 2개가 있는데요. 그게 칭화유니그룹이에요. 학교가 이제 재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그래서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고 한국의 하이닉스도 인수하겠다고 했던 회사가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 났어요. 그럼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회사의 대표적인 자회사 중에 상장된 게 자광국미라든지 칭화주식이라는 이제 회사가 2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멀쩡하게 2개 회사는 거래가 돼요. 그 그룹이 부도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전체로 그냥 확대 해석해서 보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채권 시장의 부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채 관련되는 거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넌센스고 특히나 이제 뭐 헝다 부동산이 홍콩에서 채권이 만기가 돌아온 걸 못 갚았다든지 이자를 못 갚았다는 것 때문에 중국 부동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회사는 국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우리처럼 해외에서 CBDR, BW를 발행할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자금 조달 중에서 해외에서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은 중국의 대형 회사들만 발행을 한 것이고 그 비중이 중국의 부동산 자금 조달 전체에서 이거 5%, 1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오류고 그게 이제 최근 1년 반 동안에 한국에서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라든지 맞아요. 채권의 위기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잘못 보고 있는 것 또는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잠시 대륙의 스케일을 잊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이 아주 활발하게 대화가 나눠지고 있는데 뭐 중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도 다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오네요, 소장님. 그래서 그거는요. 그 미국은 롱턴 캐피탈이니 하는 회사들 수많이 보도났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른 안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1년에 대출하는 기업들이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그 믿을 수 있냐. 결국은 그것은 이제 잘 선별하냐에 이제 문제가 있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회계 기준은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은 이건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80년대, 90년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왜 이제 삼성전자가 싸냐, 싸야 되냐 하는 것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한 1번이 회계 불투명성, 그 다음에 지배구조, 뭐 이제 정책의 리스크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역사를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90년 초반이 10,000불, 12,000불 대인데 중국이 지금 12,000불대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가 중국에서 지금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코리아 펀드, 한국에 이제 펀드를 설정을 해서 83년에 만들어서 전 세계 컨트리 펀드 중에서 연평균 40몇 % 수익률을 내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낸 게 코리아 펀드예요. 그게 80년대, 90년대 한국에 투자해서 그렇게 벌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국, 중국이 한국 정도의 트랜스페런시가 개런티되고 회계 투명성이 좋아지면 먹을 게 없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라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프리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중국에서 부도난 회사들의 특징이 우리하고 똑같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얼마나 늘었냐, 순이익 증가율이 얼마냐,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냐 여기에다 포커스 하느라고 캐시플로우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이 한국의 코스닥에는 작은 회사를 사지 않지 않습니까? 네. 탑10, 탑20 뭐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산다고 해도 상위 30개, 50개 불과해요. 중국의 그런 회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조그마한 회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렇지만 이제 큰 회사를 볼 때도 이것이 그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관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이해되네요. 사실 오늘 저는 소장님 오시면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소장님이 센터장 원래 전문 섹터가 반도체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IPF 다음으로 이제 치포 동맹 이게 다음 달까지 한국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네네. 이제 사실 우려스러운 게 언제 시장 현황이 슬슬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만약에 미국을 택하실 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에 대한 부분이 사드 배치 이후에 또 한번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그래서 뭐 중국은요 원수가 지면 3대가 흘러서 갚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뒤끝 장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결론은요 제가 볼 땐 돈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냐는
8월 달까지 우리가 답을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요. IPEF 마찬가지입니다. IPEF의 사실은 결정판이 치포예요. 그래서 IPEF가 이 명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IPEF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존재 의미예요. 거기에 1번으로 누구를 가입을 시켰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이것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면 맨 먼저 나타나야 되는 현상,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동물은 주식시장이에요.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은 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를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치포, 그 반도체 동맹으로서 이제 중국을 봉쇄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소비의 그 63%가 중국이에요. 물론 그중에서 한 절반은 다시 OEM 생산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거지만 넷들어 봐도 한 35% 정도가 중국이 순수 소비를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까지 합치면 이것은 60%가 넘어가야 최대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그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봉쇄가 되면 하이닉스 매출액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바보냐. 근데 이게 멀쩡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IPEF나 CFO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EF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간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고 미국의 상무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우리 상무부하고의 정부 간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서 바로 사인은 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EPN이라고 트럼프도 지금하고 똑같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정책을 냈다가 트럼프 낙선하고 나서 EPN 소식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이제 2년 겨우 남은 시간 안에 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만한 이제 능력이 되냐. 여기에 이제 시장은 이제 그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치포나 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입 안 하고 뭐 하고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미국하고도 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그 수단을 보면 그 보복 관세를 갖고 트럼프 때는 이제 공격을 했다가 바이든 때는 전략이 바뀝니다. 총이 바뀌는 거죠. 관세가 아니라 반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그 동맹에 들어가서 자세히 놓고 보면 이거 공격하는 대상이 한국의 최대 수출 지역입니다. 한국의 최대 시장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총의 방아쇠를 자세히 보면 이게 미제예요. 그래서 방아쇠를 빼가 버리면 총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게 시장을 따르자 그러니 돈이 울고, 그렇죠. 방아쇠를 이걸 따르자니 이게 안 따르면 이게 이제 그 총이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향해서 날아올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이든 정부가 치포를 하기는 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치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액션이 된다고 하면 맨 먼저 주가가 대폭락해야 될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애플입니다. 그렇죠. 중국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거의 9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애플의 매출의 90%가 날아가면 나스닥이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우리가 뭐 삼성이 거기 들어가냐, 한국이 거기 들어가냐 뭐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요. 미국 SIA라고 미국의 반도체 협회. 얘들이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이지. 전 세계에서 이게 최대 반도체 시장을 막고 그래서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당장 매출이 반토막 나요. 장비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전 세계에서 지금 아까 뭐 방송 전에 ASML 얘기도 하셨지만 최대 장비 시장이 중국이에요.
거의 한 34%인데 그럼 장비 회사들은 매출액의 34%를 날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게 견딜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런 이야기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메이커들은 이 지포 동맹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적어도 자기네 안에 내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이것은 외교적인 어떤 이제 액션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뭐 반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시간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IPF나 또 최근에 보면 탈중국 얘기를 한국이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가만 있질 않을 거라고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뭐 보복을 한다든지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이러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중국의 외교부가 전이 IPF 때도 그렇고 탈중국 얘기할 때도 한순간의 관계는 상호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중국의 속내가 뭐냐면 중국의 이제 관영 이제 인민일보나 한국시보를 보면 거기에 자기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서 이거 어떻게 보냐고 쓰는데 거기에 그 한국 전문가가 얘기하는 아주 심플합니다. 탈중국화가 되겠냐?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지포를 들어가지만 반도체 소재 40%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거 막았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75% 이상 되는 게 688개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데 탈중국이 되냐.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레토릭에 거기에 중국의 태도는 웃으면서 뒤로는 방망이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정말로 이제 액션을 했을 때 반드시 보복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하고 또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컨티니지 플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가 흘러도 이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중국이 이게 뭐 반도체가 뭐냐고 그럴 때 예전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심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게 보면 반도체는 전자기의 심장이다. 미국엔 뭐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흑백의 논리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 공간을 얼마나 넓히면 되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애플 효과 때문에 약점이 있고 중국은 반대로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게 지포인데 만약에 중국이 완전히 봉쇄가 돼서 이게 첨단 반도체를 공급 못 받는다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물 건너갑니다. 무조건 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훔칠 수 있으면 훔치고 베낄 수 있으면 베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야 되는데 전자세계는 지금 안 돼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냐 불가합니다. 일본 안 됩니다. 대만은 지금 서로 적대 국가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로 적으로 만들거나 압박을 세게 해서 한국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배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IPF를 한다, 지포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자기네가 공격하게 되는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미국은 애플 효과 때문에 사실은 말이 쉽지 않고 중국은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다. 그래서 그것의 판단은 한국의 반도체사 주가를 봐요. 그게 답이다. 그렇죠. 너무 집중해서 너무 들어가지고 네. 눈이 빠질 것 네. 같아요. 이 구도가 네.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일단 네. 미국에서도 미국 자국 내에서도 애플과 그죠.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과는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사실 우리랑 완전 끊어버리기에는 좀 아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나 저스틴 케이스 뭔가 실행이 진짜 치포 동맹이 실현이 됐을 때 그 전략은 세워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다. 참 관계는 복잡합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와, 이게 진짜. 뭐 옛날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이랑은 안 보고 중국이랑 뭐 경제 이게 양자택일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정치적인 거 뭐 다 반도체 자체가 지금 미국은 안 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상황에서 뭐 하나 고르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중국 하면 우리가 최근에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 네, 그래서 게임주들 좀 훈풍이 오나 싶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의 컨텐츠 산업은요 우리보다 더 커졌어요. 컨텐츠가요?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정치 외교적인 사안으로 보는 것이지 오락엔터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중이 전쟁을 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내부 단속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컨텐츠 이제 만화, 영화, 가요, 드라마에서는 거기에 섞여서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순한 사상이나 의도가 묻어서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판호 발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감질나게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이걸 쓰는 것이지 산업으로서 이것을 키우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과 무슨 외교 회담이 있거나 무슨 이슈가 있을 때 판호든 영화든 뭐 드라마든 한두 개 서너 개씩을 풀어주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 카드로 이걸 쓰는 것이지 무진장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OTT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쓰는 컨텐츠를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아시아적이거나 한국적인 것이 아닌 월클의 이 컨텐츠가 나왔을 때 이걸 중국이 그냥 받아들이면 이건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게임 뭐 오락엔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산업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의 정치 외교 카드로서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하면 답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기에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관계를 얘기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한중관계 좋아지면 관광객 풀어야 된다. 그렇죠. 한한령 풀어서 컨텐츠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중국이 오지 말라고 하고 안 보겠다고 하는 컨텐츠를 그렇게 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미 우리가 BTS가 이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수십억의 뷰를 만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중국에다가 매달려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 있냐는 거고 두 번째 관광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가 중국 관광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중국하고의 협상이나 이 외교적인 카드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5년 전에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맞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한한령 갖고서 예를 들면 관광 카드를 갖고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서면 중국은 한국을 하수로 본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씩 던지면서 오히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의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5조를 벌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중국에 1,200억 불 이상을 수출을 하는데 그걸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종목으로서는 그 의미가 있지만 한순간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것은 그 경제적 의미를 크게 주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과거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코로나 이전, 미중 무역전쟁 이전 4년 전의 생각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사이 4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했고 코로나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4년 사이에 우리는 중국을 완전히 이제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4년 전에 묶여있는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컨텐츠 문제나 뭐 판로 문제나 게임 문제도 4년 전에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의 중국의 스탠스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네.
사실 게임도 그렇고 지금 관광객 이슈가 자꾸만 맞아요. 대두가 되는 거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보따리 상대 이런 매출이 좀 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외교적인 카드지 더 이상 산업에서 희망을 걸긴 어렵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순삭으로 갔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소장님 모시고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랑 우리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이제 요리를 해서 우리나라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중국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중국 투자, 중학개미 뭐 그렇게 비중은 크진 않겠지만 이쪽 투자처, 피난처로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들어볼게요. 1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은 중국입니다. 진짜 중국 시장의 투자자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아웃하는 시장이냐 바텀아웃하는 시장의 선택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페어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도 할 수 있고 한국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이게 이 한국의 소비재, 한국의 반도체를 보지 말고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소비를 보고서 한국의 소비가 안 되면 중국에서 한국의 소비자가 퇴출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소비자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잘 나가는 소비재 회사를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애하다 헤어지면 최고의 복수는 더 잘난 사람하고 연애합니다. 그래서 꼭히 이제 그 애국심을 갖고서 한국만 고집할 필요가 있냐. 최근에 뭐 2년 반 동안 우리가 미국의 수많은 종목을 사고 팔아봤잖아요. 네. 애국심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반도체 주식 사면 안 되죠. 그렇죠. 인터넷 기업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돈에는요. 꼬리표도 없고 돈은 사상도 이념도 없어요. 돈 되면 들어가는 거고 돈 안 되면 빠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세계 경기의 모멘텀으로 놓고 보면 우선 앞으로 1년 정도라고 하면 이 지금 세계는 금리 공포, CPI 공포잖아요. 근데 중국은 먼저 경기를 쿨다운 시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의 공포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돈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고 하죠. 미국, 한국은 돈을 계속 집어넣는 상태고 중국은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M2도 풀고 있고 대출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 스탠스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은 긴축 모드로 가야 되는데 긴축 모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먼저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게 정권의 목적이든 실제적인 민생의 목적이든 간에 경기를 부양을 해요. 그런 거 세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같이 이제 떨어지는 장에서 이제 피난처는 그 세 가지에서 조금 자유로운 시장이 이게 답인데 문제는 이제 그 원수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중하려면 극중하려면 지중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뭐 한 40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언론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네.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잘못 알아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중국 마켓, 중국 금융시장,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아마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속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아마 새로운 이제 미국 다음에 투자처를 이번에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언론에서도 중국 관련 기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오늘 역시 교수님 말씀 너무 잘. 저희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